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1다 261704 판결 사건명 수익금 1.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가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 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지 여부 소극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 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2. 금전 채권자를 우선 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 신탁에서 신탁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에 위탁자가 가지는 처분 대금의 정산 후 잔여 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위탁자가 다른 채권자를 우선 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는 행위가 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 적극 위탁자가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 채권자를 우선 수익자,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 불이행 시에는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수령한 대금으로 우선 수익자에게 채권 금액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 신탁을 한 경우 신탁 부동산의 처분 대금에서 신탁 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신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고 남은 돈에 대하여 우선 수익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자신의 채권 금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수익 채권을 가지고 위탁자는 우선 수익자의 채권 금액을 차감한 잔여 대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이하 잔여 대금 채권이라고 한다. 잔여 대금 채권을 가진다. 이러한 담보 신탁에서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가진 위탁자가 다른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를 우선 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면 그 우선 수익자는 우선 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수익 채권을 취득하고 위탁자가 가진 잔여 대금 채권은 새로운 우선 수익자의 수익 채권 상당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담보 신탁에서 위탁자가 우선 수익자를 추가하는 행위는 위탁자의 잔여 대금 채권 중에서 새로운 우선 수익자의 수익 채권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수익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해당 채권을 처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탁자의 잔여 대금 채권이 압류된 후에 우선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행위는 위탁자가 가지는 잔여 대금 채권 중 새로운 우선 수익자의 수익 채권 상당액을 그 우선 수익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압류 채권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이러한 행위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상대적인 것인지 여부, 적극 및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 위 채권 처분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 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서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 절차에 참가한 압류 채권자나 배당 요구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그 처분으로 대항할 수 없다. 4. 부동산 담보 신탁의 위탁자인 갑 주식회사가 수탁자인 을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 부동산 처분 대금의 정산 후 잔여 대금 채권 전부에 대해 병 주식회사에 의한 선행 압류 추심 명령이 내려져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 회사가 정 주식회사를 2순위 우선 수익자로 추가 지정하여 피압류 채권인 잔여 대금 채권의 일부를 처분하였고 그 후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 잔여 대금 채권에 대해
후행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 을 회사가 잔여대금 채권을 처분된 부분과 처분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정 회사를 피공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집행공탁을 함에 따라 정 회사가 배당 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정 회사가 신탁부동산 처분 대금 중 후행 압류 채권자에게 안분된 몫은 후행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정 회사가 흡수할 수 있으므로 정 회사의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액이 정 회사의 몫으로 지급 내지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을 회사와 병 회사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잔여대금 채권 중 우선수익자 추가 지정 행위로 처분된 부분은 후행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선행 압류 채권자로서 정 회사가 대항할 수 없는 병 회사가 전액을 지급 내지 배당받을 수 있고 잔여대금 채권 중 우선수익자 추가 지정 행위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은 선행 압류 채권자인 병 회사와 후행 압류 채권자들이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 내지 배당받게 되므로 을 회사가 한 집행공탁은 적법하고 공탁된 잔여대금 중 정 회사에 지급 내지 배당될 돈은 없다는 이유로 정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2-302-022 판결 사건명 명의개소 절차 이행 등 청구 1.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은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 계약과 주식회사의 공동 경영과 이익 분배에 관한 주주 사이의 계약이 혼합된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동업약정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자녀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당사자 일부가 주주가 되지 않은 동업약정의 경우 그 당사자 일부의 출자 자금이 주식회사에 투자되었다고 하여 동업약정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및 이 경우 주식회사 주식이나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이 동업약정의 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르기 위해서는 동업약정 당사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당사자 일부는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다른 일부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아 당사자들 모두가 주주가 되지는 않은 동업약정의 경우, 주주가 되지 않은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자금이 주식회사에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업약정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다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 주식이나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도 동업약정의 재산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254-984 판결. 사건명 임시대의원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 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한다. 민법 제75조 제1항.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바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통지가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민법 제72조. 이러한 민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소집, 개최 절차가 이루어진 총회에 사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총회의 소집, 개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목적사항을 서면 통지하고 그에 대한 단순한 찬반 투표만을 서면으로 받아 다수를 얻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면 결의는 총회에 참석하여 목적사항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결의함으로써 사단법인 사무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원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 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275-530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소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한 이후에야 그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면할 뿐이다. 2. 우면산 일대에 기습적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자 갑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지를 지정, 고시한 후 사방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후 을 등이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사방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CCTV 등이 설치된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을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시설 설치에 앞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을 등에게 사방시설을 통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후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 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후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하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 누락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302-920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 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 보증금을 그 후 매매 잔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갑 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대금 지급일부터 진행하고 달리 그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307-024 판결 사건명 임대차 보증금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관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하는지 여부. 적극.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 민법 제639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둘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상가 임대차법이라 한다. 상가 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상가 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정하여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 기간을 제한하였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과 달리 상가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판단한 것은 문헌 해석에 반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이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기간 이후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가 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그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4-216-187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 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2.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금전의 편취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여기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권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피해자.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을 말하고 채권자가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3.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갑이 거래 상대방 을을 만나 병 명의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판매 대금의 일부를 이체받은 후 다음날 다시 을을 만나 병 명의로 나머지 대금이 이체되었음을 확인하고 순금 목걸이를 건네주었는데 위 계좌로 이체된 나머지 대금은 정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위 범죄자가 이를 이용하여 정 명의의 계좌에서 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었고 이후 정이 갑이 수령한 금원은 부당이득이라며 갑을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정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갑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4다 219766 판결 사건명 보험금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긴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의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들을 별도로 두어 해지권의 행사 기간을 달리 규율하는 취지나 각 규정의 문헌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 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갑 등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여 상해 사망 등 사고 발생 시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갑 등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을 회사의 갑의 직업을 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원 등으로 고지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을 회사의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보험기간 중에 갑의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을 회사에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6월 27일자 2024 5813 결정. 사건명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불변 기간인지 여부. 소급 및 소송 행위의 추후 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소급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이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한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항고장 제출 기간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불변 기간으로 명시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은 불변 기간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소송 행위의 추후 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불변 기간이 아닌 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불변 기간을 제외한 법정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소송 행위에 추후 보완을 할 수 있는 것과의 균형상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은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자 2024 5904 결정 사건명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허가 1. 중재지의 의미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 소극 중재 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 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를 말하고 중재 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하여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다. 중재지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재 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국내 중재 판정과 외국 중재 판정을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 중재법 제2조 한편 중재지는 실제로 심리 등 중재 절차가 이루어지는 중재 장소와는 구별되고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통상 중재판정부의 구성 등 중재 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의미하므로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 없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중재 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 해결지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서 정한 중재 판정 승인, 집행 거절 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 적극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 제5조 제1항 D호는 중재 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당사자 간의 중재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재법 또는 임의 규정을 위반할 때 중재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중재 판정 승인, 집행 거절 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